2027 대입에 있어서도 변화의 경향이 있지만 2028 대입에 있어서의 변화의 경향은 더욱더 심해집니다. 일단 1학년 학생부터는 모든 과목이 5등급 상대평가 체계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 안에서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은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그리고 전문 교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과목들 속에서 학생들은 공통과목인 경우에는 입학하는 1학년 해에 모든 학생들이 함께 공통적으로 배우는 과목이 되겠고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을 이제 2학년, 3학년 때 본인의 적성과 진학의 방향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수강할 수 있는 체제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표시된 과목들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수능을 치르는 데 포함이 되는 수능 과목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수능 과목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대부분 많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자유롭게 주기보다 학교에서 지정 과목의 형태를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모두 다 함께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신의 체계는 1등급, 9등급 체계가 적용되는 고2, 3학생에서 5등급 체계로 고1 학생들은 변화되게 되고 그 각 등급 간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변하게 됩니다. 등급 간 구간이 축소됨에 따라서 평가자의 입장인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내신의 신뢰도를 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내신만으로는 지원자의 학업 역량을 변별하기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곤란하겠다, 어려워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는 겁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서는 지금까지는 교과 성적 좋은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현재까지도 요구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가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고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요구 수준이 현재보다도 좀 더 강화되고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앞 화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과 내신 성적 체계가 단순화되면서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대학의 입장에서는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보다 어려워졌다고 판단하므로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교과 전형이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요구하고 더불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써져 있는 다양한 내용들도 함께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도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성격을 띠는 경우들도 많아질 것입니다. 보여드리는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가 역시 교과 전형에서 종합전형처럼 교과 종합평가를 하려는 대학들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점점 약화되고 교과 성적을 환산하는 방식도 좀 더 세분화되고 정교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 외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다른 이 외의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점점 많아질 걸로 예측이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이 개편됐습니다. 2, 3학년 같은 경우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 구분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되어 있지만 1학년 같은 경우는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봉사활동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1학년 학생부터는 봉사활동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걸까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2, 3학년의 경우에 봉사활동의 내용이나 제목만이 간략히 기재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정성적인 평가의 내용의 입력은 불가능했는데요. 1학년부터는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과 연계되는 봉사활동의 내용을 특기사항에 입력이 가능하게 변했습니다. 즉, 봉사활동을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 활동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그 실행한 내용을 생활기록부 창체 영역 속에 활동의 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특기사항 등등을 종합해서 특기사항의 문장으로 입력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봉사활동, 활동한 내용과 제목만 간략하게 기재가 가능했다면 1학년부터는 특기사항에 문장으로 서술을 해서 쓰여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봉사활동의 영향력이 축소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강화됩니다. 그래서 전공과 연계한 봉사활동도 가능하고요. 진로 역량이나 공동체 역량과 연계한 봉사활동도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의 과정과 그 후속 연계활동까지 쭉 함께 활동을 하고 기록을 하면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동기와 과정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 본인의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수재와 결합이 되면 면접까지도 수시 모집에서 함께 대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활동 내용을 준비하고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율자치활동과 연계한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을 추진할 수도 있고요. 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교내 봉사활동이나 또는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등 또는 본인이 나중에 지원을 희망하는 학과나 전공과 관련되는 멘토링 활동 등등도 함께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율자치활동과 연계한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자는 우리 학생들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진로와 진학의 방향과 연계된 봉사활동을 충분히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고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본인의 생활기록부에 자신이 행한 봉사활동을 풍성하게 담아낼 수 있다는 면에 있어서 오히려 봉사활동은 영향력이 약화된 게 아니라 강화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도 변경이 있습니다. 2, 3학년과 다르게 1학년 학생들은 이 분야에 있어서 활동이 이제 기재가 어렵게 되는데요. 2, 3학년 경우에는 교과와 연계된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입력되는 내용이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입력이 가능했었는데 1학년 학생부터는 이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기재 가능했던 수업량 유연한 활동 자체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1학년 학생부터는요.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어떻게 채워야 되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있는 각 교과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되는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서 그 내용을 기재되도록 활동을 어필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있던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 활동이 생활기록부의 2, 3학년은 기재가 가능했는데 1학년 관련 규정에는 삭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1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개인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과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과 역량을 모두 어필해서 기재 가능하도록 활동하는 것이 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아울러서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는 기간도 학년도에서 학기 단위로 모두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2, 3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과목을 1, 2학기에 모두 수강을 하면 1, 2학기 통합해서 500자 입력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또는 2학기에 활동했던 내용만으로 본인에게 유리하고 본인에게 도움되는 내용으로 500자 입력이 가능했고 1학년 활동 중에서 보다 만족스러운 학기의 활동 내용으로만 채울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학년 학생부터는 한국사 과목도 1학기에 배우는 한국사 1, 2학기에 배우는 한국사 2 과목으로 별도로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과목이 1학기 과목과 2학기 과목으로 학기제 집중 과정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1, 2학기 각각 500자 입력이 가능해졌고 각각 500자 입력을 해야 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했던 1학기 또는 2학기 활동만으로 500자를 기재하는 게 이제는 불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한 과목을 1년간의 세특 입력했던 500자가 이제는 1000자로 확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무관심 속에 지나간다면 1학기 또는 2학기를 그냥 무관심한 상태로 낭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1학기에 본인이 활동하는 내용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본격적으로 기재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1학년 학생들은 보다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활동을 통해서 담임선생님께서 본인의 생활기록부에 1학기 그리고 2학기에 생활기록부 기재가 가능하도록 열심히 평소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 등등을 통해서 참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이제 각 대학별로 1학년 학생들이 치는 2028 대입의 경우에 어떤 과목들을 사전에 이수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씩 발표하고 있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학습 단계가 뚜렷한 자연 계열의 학문의 분야에 한해서 권장 과목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문 계열의 학문 분야는 별도로 권장 과목을 두지 않고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시 모집뿐만이 아니라 정시 모집에서도 이 권장 과목의 이수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핵심 과목을 미이수한 경우에는 감점, 권장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가점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선택 그리고 진로 선택을 어느 교과에서 어느 만큼 이수했는지에 따라서 가감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제는 평상시 본인의 과목 선택에 따라서 나중에 대학 입시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대학별로 그리고 과목별로 그리고 전공별로 어떤 권장 과목들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관심 갖고 찾아보시고 거기에 맞게 과목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 발표한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1학년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적용을 받는 1학년 학생 그리고 현재 2, 3학년 학생들이 적용을 받는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나누어서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보시는 모집단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집 단위에 있어서의 권장 과목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목도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으로 나왔던 과목명이 2022 개정교육과정 1학년 학생들이 적용받는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과목명이 달라지고 그리고 한 과목이 두 과목으로 나뉘어지고 있다는 것도 함께 참고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 이수 추천 과목을 제시했고요. 여기서는요. 일반 선택 과목을 먼저 이수하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은 진로와 적성에 맞게 적절하게 이수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에 앞서서 일반 선택을 먼저 이수할 것을 고려할 걸 추천하고 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전공연계 선택 가이드를 통해서 모집 단위별로 이수하고 오면 좋겠다는 과목을 권장 과목으로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갖추기를 권장하는 수준이고요. 인문 사회 계열에 있어서는 제2외국어 한문 교과목의 이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과 공학 계열에 있어서는 수학과 과학을 특히 강조하면서 이 중에서도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 2와 같은 수학 교과의 선택 과목을 충실히 이수하면 좋겠다라고 이수 권장을 하고 있고, 과학 교과에 있어서는 진로 선택 과목 3과목 이상의 이수를 권장하고 있고, 일반 선택 과목의 우선 이수를 역시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래 언급된 이런 학과들 모집 단위에 있어서는 물리학의 수강을 우선적으로 권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뿐만이 아니라 인문계열에 있어서의 전공 관련 교과 영역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과 영역 기준이 꼭 이수해야 하는 필수사항은 아니고, 기초학업 역량을 기반으로 한 전공 관련 소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인식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상경계열 학과들은요, 수학의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게 연관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집 단위의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교과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다 많이, 그리고 보다 충실히 학업 성취도와 교과 성적에 있어서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보다 우수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임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동국대 사례를 통해서 과목 이수의 중요성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자면, 지원자 A와 지원자 B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보다 더 좋은 성적,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지원자 A 학생이 보통 교과뿐만이 아니라 전문 교과, 어렵고 보다 심화된 내용인 전문 교과를 이수했기 때문에 보다 더 우수한 평가를 받았을까요? 근데 결과를 놓고 보자면 지원자 A보다는 지원자 B 학생이 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내용이냐면, 지원자 B 학생은 지원자 A 학생이 이수하지 않았던 수학 교과목의 기하, 그리고 과학 교과목의 과학 1, 2, 지구과학 1, 2까지 모두 함께 이수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여드리는 이 교과목들의 내용은 2022 대입 1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대입에 맞춘 교과 편제명이 아닌 현재 고2, 3 학생들이 치르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맞춘 교과 편제명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굳이 어려운 과목, 심화된 과목을 이수한다고 해서 반드시 평가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꼭 어려운 전문 교과를 이수해야 유리한 게 아니라 보통 교과 내에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내에서 수학과 과학에 그 모집 단위에 맞게 충실히 이수했다면 그 학생이 보다 더 좋은 평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변경되는 것이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증 체제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되고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대학에서 주요한 과목들을 설강을 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인데요. 지역에 있는 타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이런 과목들도 있지만, 우리 지역 전북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주로 과목 개설하고 있는 개설 예정의 과목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소속된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본인이 원하는 과목들을 이수할 수 없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교육과정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교육과정 사이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본인이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미 1학기, 2학기에 실시되었던 공동교육과정을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면 1학기에 설강되었던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보시면 과학 과목 중에서도요, 고급
명칭이 붙는 고급 과학이 있고 또 실험의 명칭이 붙는 과학 실험 과목들도 함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 분야에 있어서 보다 학교 교육과정 내에 있었던 것보다 보다 더 심화되고 보다 수준 높은 내용을 내가 이수하고 싶다라고 하면 공동교육과정 활용하실 수 있고요. 아울러서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과목, 예를 들면 과학의 원 과목이라든가 과학의 투 과목이라든가 또는 기타 사회와 다른 과학에 연관되는 과목 등등에 있어서 그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과목들을 함께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과목들이 있었고요. 전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익산이나 군산 지역, 그리고 정읍이나 남원, 그리고 무주, 순창, 고창, 부안에 이르기까지 여러 고등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을 함께 운영을 했습니다. 자, 1학기 때 했던 과목들 여러 과목들이 있습니다. 2학기 때도 역시 많은 과목들이 함께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동교육과정은 1학기와 2학기 이렇게 학기별로 나누어서 학생들에게 각각 제시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1학기 공동교육과정 참여할 수도 있고 2학기 공동교육과정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과목 학기에 맞춰서 실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화면에서와 같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주로 주말인 토요일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평일인 월요일 또는 수요일 등등에도 설강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주로 학교 수업이 다 끝난 야간 시간을 이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참여가 인근 지역에 개설된 학교가 없어서 내가 참여가 어렵다라고 하면 보시는 화면과 같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도 참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즉 원격 수업을 통해서 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인데요. 학생이 속해 있는 가정이나 또는 학교에서 이렇게 컴퓨터에 접속된 원격 수업 과정을 통해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도 참여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역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가능하고 또 수업을 받았던 내용에 대한 충실한 내용들도 함께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요.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에 비해서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그 폭과 다양성이 사실은 조금은 상대적으로 제약되어 있다. 제한이 있다. 상대적으로 다양성이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도 장단점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우리 1학년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나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혼동스럽다 또는 고민이 된다라고 할 때는 이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고교학점제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사이트를 접속해 보시면 이곳에 자료마당이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2022 개정교육과정 과목 선택 안내서라고 하는 책자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책자를 보시면 고등학교 과목 선택에 관한 안내가 나가 있고요. 이렇게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 등등 군별로 어떤 과목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과목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배우는지 그리고 나중에 대학을 지원할 때 관련되는 학과 또는 추후에 나중에 직업을 가질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직업의 내용 등등의 내용까지 모두 함께 한꺼번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의 내용들도 유용하게 확인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입 어렵지요.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복잡한 게 아니라 다양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아무쪼록 변경도 많고 변화도 많은 2027 대입, 2028 대입인데요. 우리가 사전에 미리 잘 알고 준비하고 그래서 대처한다면 복잡한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 가지 대입에 대해서 궁금하실 땐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화면, 이런 사이트들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고요. 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진로진학 상담 밴드도 있습니다. 대교육에서 운영하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고 자료를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 상담도 가능하십니다. 온라인 상담도 역시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대학 알림이 등등을 통해서 보시면 단순히 입학 성적뿐만이 아니라 대학이 가지고 있는 경쟁률, 충원율, 그리고 취업률, 그리고 신입생들의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 등등 여러 가지 그 외의 것들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1, 2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2027 대입은 큰 변화사항은 없지만 고1 학생들이 입시를 치루어야 하는 2028 대입은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변화들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많은 좋은 결과들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수험생 여러분과 학부모님들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